스루풋 콘스트레인트 타임즈 2024년 5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집한 것은 그동안의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제가 스루풋 타임즈, 콘스트레인트 타임즈를 통해서 계속 시도하는 논리 사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충분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에 과잉 생산으로 악성 재고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중국은 덤핑을 수출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노동 생산성에 매몰되기 때문에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정부 보조금으로 국가 통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이 그 확실한 결과라면은 지속적으로 중국은 덤핑 수출을 한다면은 미중 신냉전은 더 격화될 것이다. 또한 왜냐하면은 요걸 또 왜냐하면으로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부 보조금으로 국가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유사하게 다른 뉴스를 보면은 만약에 중국이 근계를 무한정 사들인다면 그러면 노동 생산성을 내세워 과잉 생산한 것을 덤핑 수출을 한다. 어, 그 달러를 벌어야 되니까요. 근계를 살려면은 왜냐하면은 중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이게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뭘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 직접적인 무기는 제공 안 하더라도 직간접 지원 수출 및 수입들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결과를 보면은 러시아에서 싼 중국산 제품이 넘쳐나고 미국은 중국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이런 결과들을 우리를 보낼 수 있겠죠. 또한 이 아까 그 원인 중에 근본 원인 중에 하나는 대만 침공을 준비한다는 게 근본 원인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원인은 대만 침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제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근계를 현재 무작정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샘플로 한번 우리가 논리적 사고방식을 더 훈련을 해 봅시다. 제 자신이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SNS를 통한 해외 직구 제품 중 유해 상품을 수입 제한한다면 그러면은 해외 직구족들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왜냐하면은 젊은 직구족은 한중 간 정치 관계에는 괴념치 않기 때문이다. 이 괴념이라는 개념을 조금 제가 확장해서도 해석하면은 어룰 오브 텀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국문 번역으로는 주먹국구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괴념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편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닐까. 만약에 젊은 직구족이 정치 관계를 괴념치 않는다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그럼 주적 북한제도 싸면 구입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직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 그 논리 축으로는 정치 관계에 개념치 않는다면은 북한제래도 무조건 싸면 살 거냐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책을 내놨다가 바로 그냥 이 깨갱하고서 접는 상공부인가요? 그 옛날 상공부 지금 그게 무슨 부지? 자꾸 생각이 이름이 길어가지고 잃어버리는데 병신 같은 정부는 강한 저항에
또는 이게 이제 중국 압력이 있었는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과 발언까지 했습니다. 밀고 나갈 건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윤의 의지는 어디로 갔느냐? 제가 지금 윤정만한테 좀 묻고 싶은 얘기예요. 혹시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중일 회담 전 견제금 날린 것 아니냐? 필요하면은 무역 제재하겠다는 것을 미리 선제 공격을 해서 한중일 회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고도의 오퍼레이팅 작전의 하나를 시행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윤 정부를 좀 옹호해주고 싶기는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느 한 종목에 편향된 주식 투자를 한 자들은 그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표현하면은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재고 필요하다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식해서 그런지 잠잠해요. 분식회계라는 말에만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답변해 준 것은 그 화장실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벌거적 거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 비상장 회사에도 이런 의견을 해서 그 재무회계 쪽에 담당자가 전화까지 와가지고 항의를 하길래 화장질 한 거야. 근데 자꾸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정보를 관련 회사 임원한테 정보를 줬어요. 분식회계 한 것 같아. 응? 이렇게 재고 가지고 장난친 것 같아. 분명히 적자인데 결산을 흑자로 격리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분식한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제가 이런 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악성 댓글 대국 제 표현입니다. 사랑꾼 남편도 대기업도 치를 떤다. 악플, 사이버 레카에 멍든 사회라는 제목으로 이동희 기자가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허위 악성 댓글 규제 강화 법안 다수 발의됐지만 29일 자동 폐기 운명이고 기업 개인 모두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게 되는데 22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기 기술을 탈취했다가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 현대차에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영 그 망한 거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돈이 날라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2%는 사이버 레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공감했다. 권리 침해를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가 94.3%고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근데 현행법상 허위 사실을 그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법상으로는 아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에, 솜방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이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레카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일반인이라도 예가 아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 들은 얘기로는 그 해킹을 당해서 컴퓨터
가 그 먹통이 돼가지고 그걸 푸는데 수억을 그쪽 그 입금을 시킨 후에 풀어줬다고 그래요. 이런 거로 돈을 버는 그 국제적인 그 해커 집단이 있다는 거, 거기에는 북한도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그런 피해를 본, 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확뭘 바꿨대요. 바꿨는데 그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해놓고 그다음에 해킹이 못 들어오는 비싼 그 서버인가 뭐 그거로 이제 바꿨다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다 좋은데 국회에서 무슨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처리하는 거 좋은데 여기에 왜 정치 분야 악성 댓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에 넣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정치적은 면제입니까? 그 가짜 뉴스라든지 그 허위 뉴스라든지 또는 뭐 사기성 뉴스라든지 이런 게 에, 난무하는 우리 한국인데 자관 한국이 사기대국이라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추가해서 한국 악성 댓글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 제가 그 징벌적 그 손해배상제라는 것은 한마디 어떤 정신이냐 그러면은 영어로 스킨 인 더 게임의 책을 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그 책에 나온 가죽을 벗겨는 형벌 스킨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뜻의 개념으로 제목을 그 다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사람 표현대로 우리 지금 아무리 법치국가라 하더라도 한무라이 법전으로 돌아가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때인가 국사 그 역사 선생님한테 고조선의 그 팔조법을 했는데 거의 한무라이 법전과 유사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런 거로 해야 되지. 사기성이나 이 악성 댓글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늘 뉴스에 아니 오늘 뉴스가 아니고 5월 21일 뉴스를 찾았게 됐는데요. 국민협박 외교관 주일 중국 대사의 일본 민족이 불속의 발언 비판 본국에 넘겨달라. 이런 것을 프레시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5월 20일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일본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것을 공공연히 대만 독립 세력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대만 독립이나 중국 분열에 가담하면 일본 민족이 불속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일본에 중국이 원자탄 터뜨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대사의 발언은 뭐 이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이 유럽에서 외교관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불미스러운 인물로 해서 추방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이런 친구는 지금 추방이 돼야 되는데 요런 뉴스도 아마도 한중일 3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또 일본에서도 한번 던지는 전략 전술 같기도 해요. 2024년 4월 28일 주일대사 부임 후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라는 인식에 대해 황당무계하고 지극히 유해더라고 지적. 일본이 대만 문제를 안보 정책과 연계하면 일본 민족이 그때에도 불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며 강한 표현으로 견제했었다. 그때 이제 뭐 일본 보수 쪽이나 이럴 때도 뭐 여러 가지 그 격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요거를 5월 21일 날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 같은데
그 뉴스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하이밍이 중국 대사 이 친구하고 이재명이하고, 이재명 간신, 니들 니가 중국 놈인 것 같은데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까 그 댓글에 일본 요건 이게 우길 승천기를 하니까 보수파인 것 같아요. 댓글 선진국 일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외교관이 마음대로 말해서 유감으로 넘길 일본 정치인을 믿을 수 없다. 하물며 유감 정도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하물며 수상 경험자가 그대로의 발언을 하는 등 일본이 핥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일본을 지킬 의식도 없는 얼빠진 정치인과 관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중국이나 이웃나라, 그러면은 한국 아니에요? 일본에 대한 비례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소시민으로서는 그런 정치인을 그러니까 투표에서 당선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소시민은 결국은 그런 정치인 놈을 찍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민주당 그 핫도야만가 이 좌파 정권을 좀 잠시 잡았다가 금방 뺏겼죠. 그래서 이 관련 뉴스를 찾아보면은 이재명의 쎄쎄를 총선 전에 충남에 가서 뭐 얘기했다는 거죠. 저런 섞인 특유의 비웃음까지 머금은 그의 모습을 보고 국내에서 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재명을 중국 황제 옆에 있을 법한 간신 같다라는 표현이죠. 이재명을 옆에 앉혀놓고 시잉하이밍은 이런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아까 일본 국민이 불속에 뭐 뛰어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낫지만은 후에 뭐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이렇게 이 중국의 새끼들이 건방진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을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2024년 4월 1일 날 헤모필리아 라이프라는 데서 황정인 컬럼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백꽃 현수막 떴다. 괴담 이재명, 싱하이밍 추방. 한미동맹 깨라 공갈 협박 중국 대사 싱하이밍 추방하라. 2023년 작년 6월달, 거의 1년 전에 김양중 네이버 블로그에서 요거를 또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한국 다음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환의장국 개최한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다음 달 10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될 것이라고 목요일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사이버 안보와 다른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한 달 동안, 즉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중에서 한 달간 단위로 돌아가며 의장직을 맡게 될 것이고, 한국은 필요하다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주제인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고위급 공개 토론을 개최하려고 한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의 주제는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 주재할 계획이다.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간 데이터 및 가상자산 도난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해 볼 주제 아니겠느냐? 한국이 이제 의장국을 한 달간 돌아가면서 할 때 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안보리 공식 의제의 일부로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안보리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이번에 논의 주제를 올린다 이런 얘기겠어요. 참고적으로 아동 및 무장 출동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노인들을 대표하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참여를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평화운동가와 인권 옹호자들을 포함한 국제적인 뭐이 공동의 모임이겠죠. 언급을 또 좀 했습니다. 사이버 해킹 문제는 아까 그 민간 기업이 그 당했던 사례를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세계적 의제가 될 만하다. 민간 기업도 해커 세력에게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악성 댓글과 그 해킹은 거의 동급인 그런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어, 이 개인의 보안 이런 거를 존중, 인격 이런 거를 존중한다면은 징벌적 그 벌을 줘야 된다고 고조선 8조법을 좀 한번 좀 어떻게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요. 나올 수 있는 건지. 한일중 이렇게 그 표현하는 순서가 이제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한일이 동맹을 좀 많이 그 강하게 표현한 거죠. 오늘 26일, 27일 오늘이 24일이니까 내일 모레에서부터 글피까지 열리네요. 서울서 개최 4년 5개월 만이다. 위키리크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 2019년 요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 직전인데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청두가 찡따오죠. 산동반도에 있는 거. 윤 대통령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연쇄 회담을 갖는다. 그리고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한미일 정상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 분야도 뭐 좀 열린다 이거죠.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뭐 경제가 좀 큰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 일본과 양자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국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겠죠. 뭐 이런 거 뭐 잘 해보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겠죠.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이 누구더라? 아마 대통령실 뭐 뭐겠죠? 외교부 그인가 본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폼페오 씨하고 대통령실에서 만나가지고 악서했는데 이번 그 조선일보의 그 ALC라고 약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여기에 이제 그 연사 내진 이 패널 토의 그 주 담당으로 참석을 했는데 원자탄 한국이 보유해도 좋다. 자기 견해는 그렇다. 어,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시가 참석하지 않는 한중일, 한일중이라고 제가 써야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위키리스까지 한일중이라고 썼는데 제가 한중일이라고 잘못 썼네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어요.
1년간 해외 대체 투자 전문가 130명 영입, 공격적인 채용 계획 세운 국민연금. 전준범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관 뭐 사람을 열심히 뽑겠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인데 윤석열 정부가 2020년 5월 출범일에 줄곧 공공기관 인력 감축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50명 증원은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취사도 또 퇴사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에서 일해먹기 힘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전주 이전 이후 지금까지 어렵게 뽑은 투자 전문가들이 줄 이탈로 애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지리적 한계와 운영력 처우 수준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만큼 우수한 투자 전문가 영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제 견해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연금 운영기금 본부를 기획재정부로 넘기던가 아니면 일본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현재의 국민연금을 별도 독립법인을 세워 한국은행 같은 거죠. 더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래야 권위가 생기고 전문가들이 그 높은 처우를 받으면서 다른 증권회사나 이런 데 안 가고 여기 들어가는 것을 그 한국은행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영예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적어도 한국은행 정도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전주로 그 본사를 옮겼다는 그 착상 자체가 이게 야권 아새끼들의 그 이 노무현 때 아니 2017년이면 아니네. 좌우간 그런 사고방식 어차피 금융의 중심지가 서울이거든요. 그거는 서울에 둬야죠. 그래야 이제 국제금융 자본들도 얘기하고 그 국제금융 펀드들하고 아니 뭐 저기 그 이 인천 어디 그 새로운 도시를 뭐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 연금공단 같은 것도 그 전주자 시골로 보내놓고 거기가 뭐가 있다고 응? 음. 그거는 뭐 인천으로 오든지 지금 그 인천가 어디예요? 그 거기 그 신도시 거기 국제도시 이런 데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인데 이게 뭐 이 궁합이 안 맞아요 궁합이 꼭 무슨 균형 발정으로 그 국민연금 공단 이게 그리고 또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그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는 것처럼 그 운영 내역을 저기 그냥 공시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 평균 임금 OECD 평균 90% 넘었다. 일본보다 높아. 일본하고 비교해 싶은 마음은 굴뚝 같죠. 권혁진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앞선 19위다. 일본은 25위다. 남녀 임금 격차 수준은 회원국 중 1위에. 근데 남녀 임금 격차는 제일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3일 그 OECD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평균은 48,922달러로 전체 38개국 회원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53,416달러의 91.6%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이제 넘어섰고 일본보다 이제 넘어섰다 이게요. 일본은 25위다라고 해놓고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약 7,400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보면은 한 8천만 원, 800만 원, 아니 8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이겠죠? 8천만 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평균 임금 4만 8천 그리고 5만 달러니까 한 평균 임금이 이제 그 5만 5천 아니 연간 5,500만 원, 5,500만 원 보면 될 것 같고 일본은 한 이게 그 4만 1,500달러니까
한 4천 한 5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제 더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적게 받아도 지금 지탱되는 이유는 사실상 물가가 오른다 그러지만 물가가 30년 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르면 뭐예요? 인프레가 돼가지고 그냥 음식값이 그냥 피부로 와닿는데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요즘 비싸가지고 어디 외식하기도 힘들어요. 아주 싼 데만 찾아가게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수입은 뭐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싼 데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남녀 임금 격차가 어쩌면 여성들이 비결혼 저출산으로 저항하는 것 아닐까? 의도적으로 한 게 무의식적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게 제가 적극 수용할 만한 표현이더라고요. 옛날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필수품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즘은 그게 뭐죠? 그 무슨 품? 잊어버렸네. 필수품에서 호사품인가? 이게 됐다 이게요. 그래서 또한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다른 돈에는 안 쓰면서 얼굴에 화장질하고 자기 몸 가꾸는 데는 큰 돈을 쓰죠. 그래서 또한 백마탄 왕자를 기준으로 보통 남자들을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남자놈들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런 거 다 떠나서 여성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좀 올려줘서 자긍심도 올려서 이 정도면 내가 너 애를 낳고 내가 살아줄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성 후자 거쳐야 삼성 반도체 CEO 된다. JY 시대 인사 공식 되나? 취지 전병수 두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부분의 책임자가 된 사람인데 누구냐? 이름이 그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전 씨네요. 여기 있네. 전영형 신임 DS 부문장, 삼성 SDI 5년 이끌었다. 경계형 김기남 전임 DS 부문장도 계열사 대표를 거쳤었다. 그리고 시에 열피고 경영 능력 검증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급변하는 반도체 사업 흐름 놓치면 부작용이다. 이래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여러 이 삼성 반도체 출신 이 교수 이런 사람의 의견도 들고 이랬는데 이번에 한마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에 이제 SK에 뒤지면서 또 엔비디아의 그 평가에 실패를 했다며요.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내를 좀 내는 기사 같아요. 현행 인사처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DS 수장은 DS 내에서 코온 인물들이 진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 그래야 HBM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 최고 책임자가 되는데 밑바닥에서 큰 애들이 거기 책임자가 돼야지. 시야 뭐 딴데 한 임원급 되면은요 그 여러 부문들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또 뭐 그 부문 이 경영실적 재무회계 쪽도 이렇게 보면서 충분히 시야를 넓히게 될 거고 그 TSMC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DS 부문 출신들에서 DS 부문 최고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용 씨의 그 인사처리 방침은 잘못된 거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어눌하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고 싶은 속내였을 거예요.
한국판 스타링크 첫발 적회도 위성사업 3수끝 예타 통과. 이정현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6년간 3,200억 들여 육지통신위성 2기 발사 시험 구축인데, 자, 2기 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스타링크는 5,500거 해가지고 그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써서 인터넷망으로 지들 다 장사하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이 스타링크한테 그냥 돈 주고 쓰면은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아니 이 존심이 있지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위성 발사해가지고, 물론 그 스페이스 X의 그 통신위성으로 쏴 올렸지만은, 뭐 우리 실력으로 다 쏴 올리면 좋겠지만, 그게 많이 쏠라 그러면은 다시 그 로켓이 돌아오는 거를 그걸 성공했잖아요. 스페이스 X가. 그러니까 돈이 안 든다 이게. 쏘아 올리는 비용이 회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실력이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 위성 발사할 때 다시 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로켓, 통신 위성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로켓 본체는 회수할 수 있는, 에, 그런 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현대로템 K2전차 연내 180대 폴란드 추가 수출 전망. 뭐 한마디로 그 폴란드에서 연말까지 그 180대 계약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수출 전략은 남은 물량 중 일부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기술 일부를 이전하는 방향,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하는데, 이 핵심 기술을 넘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팔아먹으면은 이 소모품, 포탄하고 또 뭐 그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거 계속 그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국과 북한도 물건을 팔아먹지만, 우리는 동유럽 쪽으로 좀 더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냐. 프랑스가 그냥 그 속내를 그 숨기지 않고, 이 아이씨 우리 프랑스제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뭐 독일도 그렇고요. 지들 근데 비싸죠, 우리나라 거보다.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서는 그 비싼 놈의 그 독일제하고 프랑스제, 그 지들은 그 프랑스하고 그 독일이 옛날부터 2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나라들도 뭐 산업 기술이 뭐 대단한 나라들이죠. 근데 비싸. 아, 그러니까 또 한국의 무기 기술은 사실은 미국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표준은 미국 표준이니까 어딜 갖다 놔도 그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포탄만 계속 팔아먹어도 이런 전차가 나가야, 호주에도 나갔죠. 호주에도 나갔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부 기술 이전하는 협상에서 현지 생산, 그쪽의 일자리도 좀 늘려준다는 이 수출 전략인 거죠. 근데 핵심 기술은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이 자꾸 뭐 중국 때문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는 이런 뭐 신형 폭격기에 대해서 내부 이 기내 사진을 공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차이에는 그런 거를 내가 못 봤어요. 이게 동영상에서. 그런데 위에 쓴 제목이 진짜 속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에어포스 unveils new stealth bomber in response to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공군,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대응한 신형 스텔시 폭격기 공개가 진짜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중국 보고서 무역 제재도 하고 있고, 중국이 무슨 뭐 군사력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 깨불지 말어. 여기 미국 본토에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 그게 100대까지 이제 신형 폭격기를 보유할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6대 중 하나뿐이 안 되는데 곧 100대 맞는다. 깨불지 마라. 중국, 차이나 떼놈들아. 이렇게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로시마에 그 딱 두 대, 히로시마하고 그 어디죠? 그 나가사키에 그 갔을 때 그런 폭격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걸리고 그냥 안 걸리게 가가지고 북경에 그냥 한번 떨어뜨리면 끝난다, 이 새끼들아.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김 위원장의 초상화는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진 기자가 AP 연합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육기관 같은데 이 자관 그 북한 간부들은 참 그 메모장 이거를 우리가 탁탁탁 우리가 이제 이 그거를 안 누르죠 메모장 우리 같으면은 그 메모장에 입력을 할 텐데 글씨 참 이게 충성 표시 수첩에다가 그냥 항상 이 준비되어 있는 김정은이는 뭐 뭔가 앉아서 떠들고 딱 기립 자세로 하는 야 이런 걸 완전히 독재 정권이죠 독재 정권 여기에 이제 딱 김정은이 얼굴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도자들의 추상화는 1948년 건국 이래로 김씨 가문의 통치를 지탱해온 한국의 국가지원 인격 숭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에 그 건국을 했고 북한도 1948년 건국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미군 통치 3년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국이 아니고 소련이 3년 동안 다 이 3년이면은 충분히 그 공산 체제 해 놓고 그러면은 이제 건국을 했지. 알았어. 잘들 해보시게 하고서 소련은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물러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2년 후에 김일성이가 남한을 침공을 하죠.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미국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1월에 김은 더 이상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책을 어, 벗어나서 한국은 이제 평화통일이 아니야. 이제는 니들하고 이제는 우리는 남남이야. 이거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향후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북한 말씨를 그 종종 쓰는데 친구가 또 그 저기 그 함흥 출신이 돼가지고 그 함경도 그 또순이 그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받았고 또 제가 직장의 주인이 황해도 그 출신들이 내려와서 그런 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황해도 맛이도 조금 들어서 입에 좀 저도 밴 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제가 그 친구 집에 동가식 서가숙 할 때 그 찾아가면은 그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갓나 새끼 또 왔나? 요게 아니에요. 이 갓나 새끼라는 것은 우리는 욕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친절하고 친숙한 사이일 때 이 갓나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뜻을 알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 국수 장사를 하셨는데 뭐 냉면보다 더 질겨요. 그 함경도 그 감자가루로 만든 거. 그건 자기네는 냉면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국수 장사를 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피나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셨을 때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의 다짐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긴 위원장은 그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뭐 이념으로 조금 더 이 정권을 더 지탱해 본다 이런 쪽으로 풀어매겼고 서울 이화여대 국제학과 라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안 찾아봤어요. 근데 저간 이념으로 통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념 이런 것들이
지난 1월 한국의 정보기관은 주해를 그녀의 아버지의 유력한 후계자라고 본다고 말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주해의 나이 이런 거로 봐서는 북한의 남성 지배적인 권력서를 고려할 때 주해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결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성장 뉴노멀에 대응하기 위해요. 제가 지금 이 스루퍼 컨스트레인처 타임즈의 그 주제 일부를 계속해서 저성장은 뉴노멀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는 북한의 용어를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를 우리 한국이 해야 된다. 허구한 날 동서가 갈려가지고 싸움박질하기나 하고 자빠진 이 한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정권한테도 그 뭐 성장이 있다 얘기하지 말라오. 안정성 확보가 먼저야요.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안정성이 확보돼야 그 다음에 뭐 발전하든가 말든가 성장하든가 그런 정책을 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에는 그 방위 확보도 먼저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념이야 바보야 이렇게 이제 유행어로 한번 써봤어요. 이것은 한국 친중 정복파 좌파들이 얘기하겠죠. 이 에코노믹이 결국은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츠도 아이덴티티 스튜피드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 유사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정체성이야 바보야. 한국 국익 보수파들 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은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니들이 너무 저 오른쪽으로 가서 그래. 오른쪽으로. 너희 내가 국익 보수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구는 아니야 이 사람들아. 니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나보고 좌파라는 거지. 그거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거 같으면서도 다른 구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한 11살 정도 됐다는데 이거 뭐 로켓 쏘을 때도 데려가고 뭐 하고 하고 이제 그 아들내미가 없나? 참 아들이 있다는 설도 있는데 왜 그 유화책을 쓰면서 그러면서 핵 개발도 하면서 사실은 어떤 미국에 한테 던지는 메시지 아니냐? 우리는 이거 개발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평화로운 민족이야요. 이렇게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 아주 그 이렇게 은밀히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중일 정상 요거렇게 쓴 사람은 잘못됐지. 한일중이라고 써야지. 이제는 2019년 이후 첫 상공회담 개최한다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아시아 이웃 국가들 간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정상회담은 중단되었었는데 꼭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해서 됐지만은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죠. 얘 그 꼬다는 보릿자루 같은 애하고 이렇게 아니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 된다면 여기에 이제 그 바이든이 들어가는데 이 바이든이 들어갈 정도로 미국은 우리를 이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 총리를 보내 총리를 그걸 한중 아니 한일중 삼 정상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인사교류, 기후변화, 무역, 보건 및 고령화, 기술 및 재난 등 한국이 제안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얘는 누구죠? 리창 얘가 아니 시진핑이가 와야지. 그래야 한일중 회담이지. 그러니까 시진핑이는 야 그거 뭐 니들은 우리 그 밑에 꼬붕들하고 내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이거 이번 뭐 26일, 27일에 열리는 그 회담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씨가 빠진
쟤도 한중일이라고 써서 미안합니다. 한일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꼽는 찐빵 아니냐. 한미일 윤 바이든 기시다.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가오가 있지. 음, 총 8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 한국과 일본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진전과 이 지역에서 중국의 주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삼국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중국과 북한을 화나게 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미일이 더욱 밀착해 중국을 견제하고 견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한국군사연구원의 분석가 김열수 씨의 얘기를 또 갖다 붙였어요. 서울 연세대학교의 백우연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양자가 아닌 삼자 구조로 다루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에 대한 다른 문제로 한일 관계는 심하게 요동되는 상황이고 한국, 일본, 중국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자 가장 큰 원인 중국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지렛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뭐 그렇게 바라지도 말어. 그런 거 요구하면 뭐해 안 될 거 뻔한데 서울의 장영준과 도쿄의 야마구치 마리가 이 보도에 기여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한 세 사람이 공동 취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2022년 11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상개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발언할 때 이 삼국이 앉았는데 일한 중국으로 있네요. 중국부터 쓴다면 중한일이고 그래도 가운데 앉혔네 어떻게 가운데 앉혔어요. 양쪽에는 우리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대국은 맞죠. 근데 리거창 총리가 그때 이제 이게 왔는데 이때 얼굴을 보더라도 얼굴이 좀 시커먼 게 뭔가 그 지병이 있었고 얼굴도 시커먼 게 이게 마음고생이 시진핑 밑에서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솔직히 중국 뭐 세계 2위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중국 전체 인민들 지금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포장마차라도 하게 해야 된다. 북경에. 시진핑은 싫어하지. 무슨 개똥 같은 이게 어디를 함부로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는 북경에 그 노점이 생겨? 이건 말이 우리 선진 중국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냥 명예퇴진은 했지만 1년도 안 돼서 그냥 어디 죽었죠.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상 오늘 약간 한 10분 정도 길어졌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